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시작합니다. 오늘도 내가 당할 수도, 내 가족이 당할 수도, 또 내 지인이 당할 수도 있는 일상적인 사례들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채널 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합니다. 김태현 변호사, 박진수 변호사, 박보영 변호사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경찰관님,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 제가 진짜 안 그랬다니까요. 분명 이 사람이에요. 저한테. 오, 친구야 반갑다. 무상아, 진짜 오랜만이네. 많이 기다렸나? 응, 나도 이제 왔다. 우리 오랜만에 자주 가던 거기 가서 한잔 할까? 응, 좋지. 야, 근데 빨리 가자. 시간 없다. 가자. 너무 대낮인데요. 아, 이게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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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판 벽면에 보시면 있습니다. 아, 예. 짠. 네 요즘 회사 다닐만 하나? 죽겠다. 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지? 이제 한 달. 그래서 일이 서투니까 맨날 깨진다. 그러니까 그렇지. 아 근데 네 어디를 그렇게 보노? 아니, 저쪽에서 계속 우리 쪽 보면서 뭐라 하는 것 같아서. 에이, 신경 쓰지 마라. 자기들끼리 그냥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건 그렇고 네 회사 일이 힘든 거 얼굴이 반쪽이 됐네. 좀 많이 좀 물어 임마 좀. 님 더 찐 것 같은데. 난 여자가 없으니까 살이지. 드물어. 여자가 없으면 살. 뭐하러 늦게 왔노? 심심하게. 아니, 그게. 동씨가 우리 이거 안 시켰는데? 누나 서비스다 서비스. 근데 누나 진짜 오랜만이네. 그니까, 야, 고맙다. 다음에 한잔 하자. 연락할게. 그래 맛있게 먹고. 누군데? 그냥 동네 아는 동생. 쟤가 내 좀 좋아했다, 애가. 이놈의 인기는 진짜. 그리고 저기 저 흰티 입은 남자가 내가 마음에 드는지 슬쩍 터치를 하더라고. 뭐? 터치? 누가? 내 가만히 안 놔둔다. 한남아, 어디 가노? 저기요. 왜 갑자기 와서 가만히 있는 사람 때립니까? 아, 좀 나 거기서. 네가 내 친구 엉덩이 만졌나? 아, 뭐라노?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노? 안 만졌거든. 아, 뭐 됐고 만진 놈이 만졌다 하겠나? 어? 네 오늘 내한테 좀 맞자. 주먹이 앞섰습니다. 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네요. 너무 다짜고짜인데요. 강한남 씨, 예. 김무성 씨를 왜 폭행했습니까? 아니 이 남자가 제 친구 엉덩이를 만졌다고 해서요. 아, 진짜 저는 안 만졌습니다. 저는 친구랑 가게에서 술 마신 죄밖에 없습니다. 강한남 씨 말이 사실입니까? 네, 제가 화장실 가려고 이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이 흰티 입은 남자가 제 엉덩이를 만졌어요. 안녕하세요. 이런 부분이 있었군요. 그 느낌이 나서 바로 뒤돌아봤는데 분명 이 남자였어요. 아, 진짜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이 여자가 우리 옆에 지나가는 줄도 몰랐다니까요. 가게 알바생도 봤을 거예요. 저 남자 손님이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까?
네. 저 여자 손님이 지나가는데 남자분 손이 그래서 여자 손님이 뒤돌아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예? 진짜 하늘의 맹세코 제가 안 그랬습니다. 이 친구 말이 진짜입니다. 저 여자는 따지지도 않았어요. 저희는 술 마시고 있는데 저 남자가 와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때린 거라니까요. 저는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진짜 미치겠네. 자, 영문도 모른 채 추행범으로 몰린 김무성 씨의 사연입니다. 결백을 주장하면서 저희에게 억울하다고 의뢰를 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데요. 사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29호입니다. 의뢰인 김무성 씨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술 한잔을 하기 위해서 자주 가던 술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마침 안에 있던 나애교 씨가 화장실을 간다며 김무성 씨 일행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나애교 씨는 누군가 자신의 신체를 스치듯 만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친구인 강한남 씨에게 와서 저기 있는 김무성 씨가 자기를 만졌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이에 화가 난 강한남 씨가 김무성 씨를 찾아가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게 되는데요. 김무성 씨는 강한남 씨가 찾아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모른 채 한참 즐겁게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 한순간에 추행범으로 몰려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김무성 씨. 자신은 절대 아니라면서 억울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말 어떠한 터치도 없었다면 무고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일 것 같은데 박진수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상황을 네.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드라마로만 봤을 때에는 김무성 씨가 억울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게 추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확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양측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애교 씨 측에서는 김무성 씨가 추행한 것이 맞다면서 네. 목격자까지 내세우게 되는데 목격자로 가게 직원을 내세우게 됩니다. 가게 직원은 나애교 씨가 뭔가 김무성 씨에게 항의를 하는 것 같다면서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김무성 씨는 혐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목격자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불리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좀 결백하다는 거를 입증할 수가 있을까요? 네, 요즘은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김무성 씨의 경우 우선 식당 내부의 CCTV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 당시 가게 안에 CCTV가 있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김무성 씨와 나애교 씨 간의 거리는 손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내에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김무성 씨는 다행히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렇다면 아까 그 목격자가 진술했단 말이죠. 근데 그 증언은 그러면 뭡니까 도대체? 네, 제가 미리 이 사건을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네. 목격자인 가게 직원을 경찰이 다시 불러서 추궁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직원은 나애교 씨와 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아. 그리고 나애교 씨가 그 직원에게 추행 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 대작이네요. 근데 김무성 씨 측에서 보면 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밝혀지겠지만 이미 맞을 만큼 맞았고 고소까지 당했고 몸과 마음의 상처가 아주 크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더구나 성추행범이라고 하면은 주위에 뭐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지에도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자, 그럼 의뢰인도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처벌할 방법이 있습니다. 예. 우리 법은 억울한 사람은 처벌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조금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무고죄. 저희가 어렴풋이 알고 있긴 한데 정확히 이게 어떤 죄죠? 네, 형법 156조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예.
무고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여야 하고 또 재판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국가의 심판 기능이 침해가 되게 되고 오. 무고를 당하는 사람의 법적 안정도 심각하게 침해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일단 형법 조문으로 나와 있는 무고죄를 보면 사실은 좀 이렇게 바로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쉽게 생각해서 거짓말로 다른 사람이 처벌되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징계위원회 같은 곳에 신고를 하면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네. 무고를 당하는 사람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죄는 국가의 심판 기능을 보호하고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을 할 경우에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이 확정되기 전이면 네. 자백을 하게 돼서 형이 가벼워지거나 또는 이제 면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뭐 뒤늦게라도 뭐 자백을 해서 반성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피해자들이 뭐 쉽게 자백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형을 받게 되는데요. 일단 끝까지 잡아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당하게 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발하기들을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실무에서는 무고죄의 고의는 입증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성립돼서 기소되기까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입증하는 것도 어렵고 성립돼서 기소되는 것도 어렵고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네, 무고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 타인에게 허위로 목격 사실을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 오히려 들통이 나면서 그것이 무고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네. 무고를 고려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와 같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빠른 길일 것 같습니다. 또 정말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또 큰 트라우마로 남겠습니까? 때문에 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엔 처벌 수위가 어떻습니까? 무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 실제로 무고죄는 그 괘씸한 것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무고하는 죄가 무거울수록 무고죄의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처럼 거짓말하는 게 성추행이라면 또 그 형벌과 살인죄를 거짓말하게 되면 더 높아진다는 얘기네요. 네, 아무래도 양형에 그렇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드라마 속에 의뢰인을 성추행범으로 몰았던 나혜교 씨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이와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보면 나혜교 씨 같은 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이 고려되었는데도 네. 징역형이 선택돼서 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피고인이 증거를 작출해내는 등 그 방법이 집요하였던 점이 반영이 되어서 징역형이 선택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그 상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가게 직원, 이 사람은 이제 거짓 직원이잖아요. 이 사람도 처벌을 받겠네요. 네, 가게 직원은 직접 신고한 사람은 아니어서 네. 무고죄 방조범 정도로는 처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게 혐의는 벗었다고 하지만 이미 그 신고로 인해서 주변에 소문은 다 퍼졌고 거기에 또 정신적인 충격까지 생긴 상황인데 이 정도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예. 가능할까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허위 사실을 신고해서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거짓으로 진술을 해준 가게 직원도 연대해서 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이제 금전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위자료 청구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예.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봤을 때는 의뢰인 김무성 씨가 무고인 게 이제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의뢰인이 만졌다, 터치를 했다 한다면은 어떻게 좀 처벌이 될까요?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네. 형법 25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성추행이라는 게 출퇴근길 대중교통이나 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뭐 성추행인지 아니면 그냥 살짝 스친 건지 이 법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추행이라는 것을 네. 판례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한다라고 예.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어렵네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또는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진 행위도 추행이라고 인정해서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징역은 10년 이하의 징역, 네. 그리고 벌금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벌금액 이상이 선고될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이 되어서 10년간의 취업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성폭력처벌법 42조에 따라서 신상 등록 대상자가 되시고요. 예. 그렇게 되면 10년 동안 매년 1회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전신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벌금만 내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시면 10년 동안 관할 경찰서에 가셔야 된다는 점 반드시 숙지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되도록이면 의심받을 상황이 없어야겠고 추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몸을 왜 만집니까? 자, 스스로 만지세요, 이렇게. 예. 스스로 터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뢰인 우리 김무성 씨에게 어떤 해결책 제시해 주시겠어요? 김무성 씨의 경우 정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다행히 CCTV상 두 사람의 거리가 손이 닿을 수 없는 거리였기 때문에 김무성 씨는 처벌을 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억울하게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경우 그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반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CCTV가 그 증거가 되었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없는 상황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의 혐의가 수사기관에 의해 입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집값이 대체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람 속을 썩여? 사장님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방은 내가 미국에 있는 딸네 집에 좀 갔다 오려고. 아, 예, 그렇습니까? 그동안 자네가 우리 집 좀 잘 팔아주게나. 아니, 그럼 사장님은 어디로 가시려고요? 나는 집 팔리면 그 돈 갖고 좀 작은 데로 옮기려고.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격 잘 쳐서 팔아놓겠습니다. 그럼 나는 자네만 믿고 가네. 예, 들어가십시오. 어디 보자. 애들 때문에 방세비는 있어야 하는데. 이거 괜찮은데? 사모님, 집 괜찮죠? 아, 네. 방도 적당한 것 같고 위치도 좋아 보이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격이... 아, 가격은 사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잘 맞춰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지금 미국 딸집에 가셨거든요. 거기 시간이 지금 저녁일 것 같은데 제가 연락 한번 해볼 테니까 집 좀 한번 둘러보고 계십시오. 네. 사모님, 네. 사장님께서도 괜찮답니다. 가격은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요. 한 달 뒤쯤에 오실 거니까 계약서는 그때 쓰자고 하십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사장님한테 제가 가격을 한번 더 여쭤보고 계약금이랑 이런 걸 확인해서 제가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좀 빨리 부탁드릴게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모님. 네. 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렇죠. 자, 양쪽에 문자를 보내면 되겠네. 매매 대금 6억 5천, 계약금은 10%니까 6,500.
가계약금은 3천. 이건 선입금 해달라고 해야 하고 계약서는 선입금을 받고 30일 이내에 작성하는 걸로 하면 되겠네. 중개사님, 조건 좋은데요? 저희 이대로 계약할게요. 근데 계좌 좀 받아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계약서 안 쓰고 이렇게 바로 보내도 괜찮겠죠? 괜찮습니다. 사장님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안 괜찮죠. 계약서 쓰셔야 됩니다. 사장님한테도 계좌가 왔네. 자, 바로 보내주면 끝. 됐어. 한 건 했어. 매매 대금이 정해지고요. 예. 네, 정해질 계좌번호도 건 다 받아달라고 정해졌는데요. 해요. 네, 계약의 중요한 내용들이 다 정해진 것 같네요. 어디 보자. 어? 집값이 이렇게나 올랐어? 우리 아파트도 2억이나 올랐네. 아니 그럼 내가 집을 너무 싸게 판 거 아니야? 고민이 시작이 되죠. 예, 문제가 생기죠. 사장님, 들어오셨습니까? 아 근데 한 달 사이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네. 그렇죠. 이사 시즌이기도 하고 요즘 요 주변에 개발 호재가 좀 있거든요. 요 주변에 아파트는 얼마나 한겨? 나도 이사를 가야 해서. 지금 이 주변은 최소 10억 합니다. 10억이요? 예, 최근에 한 2억 올랐습니다. 돈도 부족하고 그럼 내가 갈 집이 없는데 저기 팔았던 그 집 계약 해지하면 안 될까? 에이, 그건 안 되죠. 해지하면 계약금의 2배를 주셔야 됩니다. 아니 계약도 정식으로 안 했잖아요. 일단 그분한테 한번 물어나 봐줘요. 사모님, 사장님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하셔서. 예? 해지? 아, 그건 안 되죠. 저 오늘 계약금까지 다 보냈거든요. 아, 사장님이 계좌를 알려주시면 바로 입금시켜 주신다고 하는데 아직 계약서도 안 썼고 하니까. 계약금 보냈잖아요. 아, 그러면 계약 된 거지. 아무튼 해지는 절대 안 됩니다. 에이, 그러지 마시고. 꼭 해지하시고 싶으시면 그럼 계약금 2배를 주세요.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하시던가요. 나 참, 집 없는 서름 제대로 당했네요, 진짜. 매수인은 황당하죠. 사장님, 안 된다는데요. 아니 계약서가 없는데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그 사람 계좌번호 받아줘요. 자, 집값. 아, 그것이 정말 무엇이길래 이렇게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우선 사건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30호입니다. 이민영 씨가 의뢰를 한 사건인데요. 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민영 씨는 아파트 매수에 나섭니다. 마침 중개인 김민재 씨를 통해서 임영준 씨의 집을 소개받습니다. 정년 퇴임을 한 임영준 씨는 해외에 있는 자녀 집에 방문을 하면서 공인중개사 민재 씨에게 매매를 부탁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민영 씨는 중개인을 통해서 매수 의사를 밝혔고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가계약금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한 달 후에 한국으로 돌아온 임영준 씨가 집값이 오른 것을 확인을 하고 계약 파기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민영 씨는 가계약금을 먼저 보냈기 때문에 계약은 유효하다라는 입장이고 임영준 씨는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이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간 늘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계약서는 잘 또 써야 하고 계약서에 표기가 돼 있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늘 정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건 뭐 끝난 얘기 아닙니까, 박병 변호사님? 예,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일반적으로 쌍방이
작성한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작성되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죠. 그렇지만 판례에 따르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매매 계약에 관한 중요 사항, 예를 들어 매매 대금, 네.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기와 등에 대한 방법 등에 관한 합치가 있으면 예.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지금 사안에서 이민영 씨의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요?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매도 의뢰를 받고 중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매수 의사를 밝혀서 매매 대금이 정해졌죠. 그리고 나서 매도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까지 중개인에게 알려주고 실제로 그렇죠. 매수인이 그 계좌로 가계약금 3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런 경우 판례에서는 매도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은 매매 조건에 대한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제 마무리되었고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또 그 중개사가 쌍방에게 매매 계약에 대한 중요 내용이 적혀 있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요. 한 달 동안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예.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화면에서 가계약금이라는 말이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계약이잖아요. 본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은 가계약금만 지급된 사건이긴 하지만 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본 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예. 이때 본질적인 부분으로 총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 그리고 그 액수를 중요한 사항으로 보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가계약이 아니라 본계약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럼 본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정리가 됐는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계약금이 6,500만 원이고 가계약금을 3천만 원을 입금했어요. 그 과정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를 하고 싶다고 요구를 했는데 자, 그럼 저희가 예전에 봤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해제할 수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가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역시 또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많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별도로 가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가계약 자체의 위약금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처럼 가계약 당시에 본계약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어버리면 본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거든요. 예. 그렇게 됐을 때는 매도인이 계약금 해제를 위해서는 가계약금 3천만 원이 아니라 본 계약금의 2배인 1억 3천만 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해야지만 계약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아, 이게 본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본 계약금인 6,500만 원의 배액인 1억 3천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반대로 하면 매수인이 사정이 생겼을 때 이와 같이 가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걸었으면 그 3천만 원은 그냥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동일한 사안이라면 역시 가계약금 지급 당시에 본계약으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예. 그래서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가계약금이 아닌 본계약금 6,5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네.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3천만 원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도인에게 차액인 3,500만 원을 더 지급을 해야지만 계약금 해제가 가능한 거죠. 이야, 그럼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걸 다 본계약으로 보는 거네요. 그러네요. 네, 이 사안은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는 이유가 집값 상승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난해 부산도 집값 상승이 워낙 심해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면서요. 네, 작년에 부산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한 달 사이에 수억 원이 오른 경우도 있었고요. 당시 계약금만 받은 매매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네. 매도인은 계약금 해제를 위해서 중도금을 입금하지 못하도록 계좌를 막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예. 또 반대로 매수인은 계약금 해제를 막기 위해서 중도금의 일부를 또 빨리
입금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도금을 입금을 하는 경우에는 또 이행의 착수로 보아서 계약금을 배액 배상을 하면서 매도인이 해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중도금 예. 입금을 빨리 서두르려고 했던 것이었죠. 아, 이게 정말 무슨 우픈 상황입니까? 전쟁이네요. 이런 전례가 또 없었잖아요. 예. 예. 자, 그럼 집값이 올라서 이렇게 중간에 계약을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사연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좀 결과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앞에서 보신 사연처럼 매매 계약은 낙성 불효식 계약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매매 목적물에 관한 중요 사항이 합의만 있었다면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요.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계약서의 작성 여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가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지만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들에는 의사합치가 있어서 계약이 네. 유효하게 성립됐다면 네. 매도인이 계약금의 해제를 하기 위해서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했는지 아니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위해서 중도금이나 잔금의 일부를 지급했는지 누가 먼저 지급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계약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야, 이게 듣고 보니까 불요식이란 말은 형식보다는 내용, 그러니까 매매 목적물에 대한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계약서 작성보다는 쌍방의 의사 합치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판단해서 그것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 자, 그런데 집값이 올랐을 때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 더 많은 돈을 준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른 중개 사무실을 통해서 또 계약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먼저 가계약금을 이제 지급을 하고 집을 사려고 했던 분이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이런 분쟁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 마찬가지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라면요? 네, 요즘 가계약금과 관련된 분쟁이 굉장히 많은데요. 역시 구체적인 계약 진행 상황을 검토해서 가계약금의 지급 단계에서 본계약이 성립됐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네. 가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이고 만약에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의사합치가 없다면 이것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그러니까 가계약금을 지급한 선매수인에게 가계약금만 지급하면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가계약 체결 시에도 가계약서를 작성하고요. 그 가계약서에는 가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위약금을 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계약이 파기되면 공인중개사 분들은 또 수수료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연처럼 중개사분들이 정말 발품을 많이 팔아주시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예, 우리 판례 입장은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 업무 등 계약 체결이 완료되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처럼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개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예. 본 사안의 경우를 보면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그의 잘못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까 네. 이 사안은 충분히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가 아무런 잘못 없이 계약이 잘못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럼 이게 수수료 있잖아요. 그게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네, 공인중개사법 및 부산시 조례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매매, 교환, 임대차의 경우에 상한 요율을 거래 금액 구간별로 정해놓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거래 금액이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한은 0.9%입니다. 예. 그래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900만 원을 상한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한도 요율을 정한 것이지 확정 요율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한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자유롭게 협의를 해서 정하라는 것인 건데요. 최근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중개 서비스 개선 공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네. 현행 중개수수료 대비 60-70%로 감액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예. 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공인중개사에 딱 가면 수수료 얼마입니다 이러면 그냥 입금을 해드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 이의제기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실제 사례를 보면 네. 작년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이 몇 달 새에 10억 이상 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10억짜리 계약을 했다가 아파트가 20억이 되면 지급 내에 따르면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받는 공인중개사 수수료만 3,6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그대로 다 줘야 되는지 굉장히 이의가 많았고 그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율을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많아서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의뢰인의 사연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박보영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의뢰인 이민영 씨에게 좀 이렇게 하라,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시죠. 네, 민영 씨는 지금 계약금을 모두 매도인에게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시기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100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계약금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중도금이나 잔금의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을 한 뒤에 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승소하실 거라고 보입니다. 설마 다시 찾아오지 않겠지? 좋다. 와. 잘 봤다, 그치? 아, 날씨도 좋고 우리 자기는 더 좋고. 나도. 너 방금 저 남자 쳐다봤지? 아니, 그냥 바깥 풍경 본 거잖아. 저 남자한테 한눈 팔았잖아.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유, 자기 질투가 너무 심하네요. 잠깐만. 이상한 낌새가 보이는데요. 네. 누구야? 아, 회사 동료? 일 때문에? 남자야? 아이, 그냥 동료야, 그냥 동료. 그냥 동료가 주말에 왜 연락해? 둘이 뭐 있는 거 아니야? 일 때문에 연락 온 거라니까. 뭐야, 자기 설마 나 의심하는 거야? 어디 봐봐. 저런 경우 참 많죠. 그의 의심과 집착. 처음에는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개인 사생활이 없네요. 왜 이렇게 늦어? 야, 왜 이렇게 늦었어? 요즘 새로 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회사 일이 많다고 했잖아. 너 그 연락 왔던 남자 동료랑 뭐 있지?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래? 둘이서 이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서 뭐 했어? 이랬죠. 자기야, 진짜 아니야. 나 며칠째 야근해서 피곤하거든? 씻으러 갈게. 뭐 찔리는 게 있으니까 피하는 거구만.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래? 이게 어디서 소리를 질러, 씨! 급기야 폭력까지 쓰는 남자친구가 점점 무서워졌고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집에서? CCTV. 어떡해? 진짜 죽은 거야? 112. 헤어지고 비밀번호를 안 바꿨나 보네요. 네. 또 들어온 건가요? 우와, 그런 거. 연락은 안 하고 네가 감히 나를 신고를 해. 내가 어디 물러설 줄 알고. 이 정도면 주거 침입죄 아닙니까? 주거 침입죄도 성립될 것 같습니다. 네. 김순자,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야, 김순정. 전화해라. 와. 내가 못 죽을 것 같나? 이번엔 진짜다. 저거 보이지? 내가 가스 호스도 다 잘랐다. 경찰에 신고하기만 해봐라. 바로 다 터뜨려 버릴 거다. 그냥 연락하라고 했을 때 순순히 했어야지.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비밀번호도 바꿨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저게 뭐야? 저 라이터 저거 키면 안 되는데? 저희 집에서 또 그 남자가 자살하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박기태 씨. 박기태 씨. 박기태 씨. 함께 서로 갑시다. 끝나지 않는 그 사람의 협박.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정말 무섭고 섬찟한 사연입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하루에도 수십 통씩 날아오는 협박 전화와 메시지. 이 정말 사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와, 근데 한편에 스릴러를 보는 것 정도로 굉장히 소름 끼치고 무서운데요. 심장이 떨리네요, 제가. 예, 일단 사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31호입니다. 김순정 씨는 박기태 씨와 1년 넘게 사귀다가 박기태 씨의 집착과 폭력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헤어진 후에 박기태 씨가 순정 씨에게 일방적으로 다시 만나자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예. 순정 씨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을 만나줄 자극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순정 씨 집에 있는 홈 CCTV입니다. 예. 이 홈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알고 여러 번의 자살 소동을 벌이면서 협박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그 상태에서도 협박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순정 씨는 물론 가족들의 생명까지 위협을 하면서 협박을 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악질이란 말이 제대로 통하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예, 보는 저희도 그런데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겠습니까? 이 사건 좀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좀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시죠. 김순정 씨의 사연 참 안타까운데요. 제가 김순정 씨를 위해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체포된 상태에서도 내가 널 평생 따라다니겠다, 너의 주위 사람들을 내가 위험에 빠뜨리겠다, 협박이 너무 심하거든요. 어떻게 좀 처벌할 수 없을까요? 네, 우선 이런 경우에 형법 제283조에 따라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고 계속된 이런 상습적인 협박에 대해서는 상습협박으로 그리고 이렇게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네. 특가법에 따라 보복협박죄로 엄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협박도 그럼 협박, 상습협박, 보복협박 세 가지로 좀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을 지금 보게 되면 일단 순정 씨 집에 들어가서 다시 안 만나주면 자살을 하겠다고 소동을 피우잖아요. 그러니까요. 경찰이 출동을 하는데 너무 미온적으로 좀 대처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우선 어떤 인신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 체포요건이라든지 체포영장에 의한 적법 절차를 거쳐야 돼서 절차적으로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적인 인식이 대부분 이러한 경우에 경찰 입장에서는 연인 간의 단순한 연애 문제로 파악해서 굳이 중간에서 개입하지 않고 쉽게 풀려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상황을 보면요.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실제로 의뢰인 집에 가서도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보인단 말이죠. 이거는 명백하게 협박죄가 아닙니까?
네, 우선 협박이라고 함은 네. 상대방으로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렇게 사건의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그리고 관계, 그리고 주변의 상황, 그리고 그 상대방과 행위자의 친숙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네. 판단을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박기태 씨 행위 전후의 사정과 박기태 씨의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판단해 보면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의뢰인이 어디 나가기도 힘들고 집에 있기도 무섭고 그렇죠. 정말 그냥 공포감에 하루 종일 벌벌 떨 것 같은데 일상생활을 마비시킨다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처벌 수위가 어떻습니까? 예,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은데 협박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지금 여기 박기태 씨는요, 체포가 되고 또 체포가 되면서까지도 계속해서 협박을 하거든요. 이거는 가중처벌이 되는 거죠. 예, 이 경우는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상습 협박도 충분히 될 것 같고 특히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또 협박을 했기 때문에 네.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이 없이 아주 중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가중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의뢰인 입장에서는 좀 가벼운 처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순정 씨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불을 지른다고 했어요. 실제로 사진을 태우기도 했고요. 이거는 뭐 방화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방화죄의 경우 방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실수로 불을 저지르는 실화죄와 달리 네. 집에 불을 저질러야 되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 네. 꼭 그렇지 않더라도 불이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불이 나도 상관없다는 최소한의 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지 방화죄가 성립을 하는데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방화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야, 무죄라. 그러면 여기 지금 박기태 씨도 무죄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겁니까?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제가 조사를 해보니 박기태 씨는 도시가스 밸브를 잠가놓고 가스가 새지 않는지를 다 확인을 하고 사실 겁을 주기 위해서 CCTV를 보여줬고 실제로 사진을 불을 태울 때도 프라이팬을 받쳐놓고 예. 집에 불이 나지 않도록 준비를 한 다음에 불을 붙인 거라서 실제로 불을 저지르겠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해서 방화죄로는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박기태 씨 같은 경우는 불을 저지르겠다는 고의보다는 옛 여인을 다시 만나고 싶다. 내가 연락을 안 하면 이렇게 뭐 자살을 하겠다. 이런 협박의 고의가 있었지 불을 저지르겠다는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이게 참 근데 겁을 주는 것 치고는 무섭기가 거의 공포 영화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의뢰인처럼 전 남자친구나 누군가의 스토킹을 당해서 좀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는 분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경찰이 받은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무려 4,515건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결이 된 거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벌된 게 10%. 네. 일단은 처벌이 왜 이렇게 적은 건지 의문이 드는데요. 저희가 일단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스토킹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예, 최근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스토킹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야, 근데 일단 여기 보통 이제 조문에 나오는 다양한 방법 하면 구체화 시켜서 좀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다양한 방법.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접근하는 것이라는 게 주로 학교나 뭐 집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이동을 하는 동안에 교통수단 내내 또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집 앞에 선물을 가져다 놓는 것도 원래는 기분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토커들이 매일매일 앞에 선물을 가져다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없는 사이에 우리 집 앞에 또 다녀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게 공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또 선물을 가져다 놓은 거는 또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사실 또 선물을 준 다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폭행 협박을 또 일삼습니다. 돌변을 하게 되네요. 네, 돌변해서 때렸다가 애원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또 이메일, 전화, 문자, 카톡은 또 정말 빈도수가 높게 보내고요.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유를 했다, 협박을 했다가 혼자 난리가 나 있는 경우인데 피해자들은 그와 같은 경우에 불안과 공포심으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말씀만 들어도 막 네. 불안 장애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 자, 앞서 사무장님이 스토킹으로 처벌에 이르는 거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 처벌 수위가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폭력 행위가 없는 스토킹은 호객행위나 노상방뇨와 같은 경범죄로 아주 경하게 처벌되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자는 입법 논의가 있었는데요. 올해 4월 20일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그리고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연락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미련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 누가 스토킹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게 점점 심해지다 보면 이제 스토킹의 지경까지 이르는 건데 이거를 좀 스토킹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그 스토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실 법적 절차가 미비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10월경부터 시행될 스토킹 처벌법 제4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행위가 이렇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네. 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 그 피해자나 그 주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와 같은 긴급 응급 조치를 행할 수 있습니다. 네. 야, 그럼 예전보다는 경찰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극중의 김순정 씨는 남자친구가 죄값을 받고 이제 밖에 나왔을 때 보복을 당하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걱정이 더 크거든요. 저도 요건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우선 위협을 가했거나 그럴 우려가 충분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접근금지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찰관이 그 가해자를 따라서 접근을 하는지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실효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고, 만약 실제로 그러한 가해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특가법, 이렇게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가법 등으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의뢰인처럼 여러 방법으로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나아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인에게도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였다면 혼자 힘으로 감당하지 마시고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제3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상황을 혼자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좀 명료한 해결책 내려주시죠. 예, 박희태 씨에게는 협박죄, 상습 협박, 특가법에 따른 보복 협박이 충분히 성립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또 올해부터 시행될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실효적인 긴급 응급 조치를 취하고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또다시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들을 해결해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법을 알아야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사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매주 쉽고 명쾌하게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쉽고 재미있는 법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